자,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이가 했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 집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뭐 몸을 낮춰서 일하겠다, 이런 떡밥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한두 번 말이나 나오다가 말아질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꽤나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현재 당선인 신분이 된 지금까지도 꽤나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적당히 제가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뭐 후보 본인의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다느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현재 현 정부와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뭐 그야 물론 남들에게 우리가 그만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그러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청와대가 사실상 너무 궁정 같지 않냐,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 같다, 소통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새 정부는 이제부터 탈권위를 지향하겠다, 권위를 내려놓고 격식을 내려놓고 시민들과 더 가까이서 정부 청사의 문턱을 낮춰서 거기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 20살, 21살 이제 정치에 갓 눈을 뜬 운동권 대학생들이나 가질 법한 굉장히 순진에 빠진 이상론이고, 국가 통치의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포퓰리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참고로 문재인 정부도 과거에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이 떡밥을 공약으로 떠들어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를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일단 너무 크다라는 거죠. 경호팀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는 어떡할 겁니까? 그 수많은 출입 인원들을 일일이 매번 검사를 하고 막 그렇게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겁니까? 또 보안과 통신 설비의 문제라든지, 특히 외교적인 의전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국가 통치를 위해서 아무리 적어도 그 수백 명 단위, 보통 적어도 2, 300명에서 많게는 4, 500명까지 필요한 게 그 청와대 어떤 관련된 식구들, 비서실 참모진들의 숫자입니다. 그 수백 명 단위의 참모진들이 함께 일할 공간적인 문제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통신, 보안, 인력, 공간의 문제로 이런 거를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제 기능을 대체할 만큼 전부 다 이 설비를 옮길 정도로 확충을 하려면은 국민 세금만 쓸데없이 낭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있는 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200개국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 관저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굳이 또 찾아보자면 극소수의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미국의 대통령 관저가 없습니까? 유럽이랑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의 관저가 없어요? 아니죠. 강대국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동, 남미, 동남아 등등 상대적으로 국가 규모, 경제 규모가 좀 작은 나라들도, 제3세계에 속한다는 그런 나라들도 어디를 가도 거의 대부분 99%의 나라들이 대통령 관저는 정부종합청사와 따로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부청사가 하는 역할과 대통령 관저가 하는 역할은 근본적인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백악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여기를 뭐 1순위로 터트려버리고 하던데, 어쨌든 그 백악관, 유명한 집무실이죠. 일본 총리 관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합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커다란 어떤 현대적인 시설물입니다. 자,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프랑스 엘리제 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자, 영국의 총리 관저가 위치해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이거는 뭐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언론과 소설, 영화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다우닝가 10번지는 지금 기준으로는 좀 오래전에 지어져가지고 뭐 현 시점에서는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많은 총리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여기는 상징적으로만 쓰는 경우도 뭐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총리에 따라서. 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내부는 이제 전통적인 장식물들로 호화롭게 아름답게 충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총리 관저의 그 화이트룸 벽난로 양쪽에는 유명한 그림이 두 개 걸려 있는데, 1700년대에서 1800년대 그 영국의 대화가였던 윌리엄 터너의 그림이 걸려 있다라고 해요.
그 그림 한 장의 가격이 2천만 파운드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대략 323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림 두 장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700억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영국 애들이 호화롭고 사치를 부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나라 최고 행정기관의 존재는 이런 식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납품되는 어떤 도구나 식품이라든지 뭐 청와대에 납품되는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명했잖아요. 거기 납품되는 어떤 도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그 나라 당대 최고 미술가의 어떤 예술 작품이 그 안에 자리를 잡는다든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의 어떤 업계의 자존심을 상징하고 문화를 상징하고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대통령 관저에서 쓰는 물건이라는 또 하나의 그 타이틀, 아이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어떤 그 정통성과 상징성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쭉 그렇게 걸려 있겠죠. 우리나라도 청와대 복도에 가보면은 건국 대통령부터 최근까지 초상화가 쭉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 대통령 관저의 존재는 하나의 작은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옛 지도자들의 평가가 어떻든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 귀빈으로부터 어떤 귀한 선물을 국가 대 국가로 받으면 그 선물을 하나 장식해 둔다든지 이런 것들. 해외 외교 사절들이나 해외 지도자들이 오면은 이런 복도를 지나가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는 소위 여러분들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중요한 국가적인 결단을 내릴 때 여기에서 최종 서명을 한다라고 하죠. 옛날에 냉전 시대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책상에 관한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 결단의 책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데 과거 영국이 북극해 탐사선인 그 레졸루트 호를 만들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의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배가 난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한동안 버려져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주워왔다라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영국이 사이좋은 혈맹국가고 우방국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조금 달랐죠. 미국과 영국이 서로 독립을 시켜달라느니 이제 영국은 미국을 끝까지 식민지로 두겠다느니 그래서 서로 뭐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고 관계가 차갑고 냉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뒤로도 1833년 노예제를 먼저 폐지했던 영국이 미국에게 너희도 그런 나쁜 거 폐지하라고 막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고 이랬을 때 서로 분위기가 나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포경선이 저 난파된 레졸루트 호를 발견을 해가지고 미국 항구로 가져왔는데 당시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제임스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국이 나라 돈 4만 달러를 그냥 써서 레졸루트 호를 구입을 해서 이 배를 영국 여왕에게 다시 선물로 돌려주자라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이 4만 달러 하나를 가지고 화해를 좀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 배라는 선물을 고맙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영국의 해군 선박으로 쓰이던 레졸루트호는 1879년에 이제 뭐 해체가 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이 배를 되찾아줬던 미국에게 감사에 대한 표시로 이 배에서 나왔던 참나무 목재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여왕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이 책상이 100년도 넘게 훌쩍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의 메인 책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상에는 영국에서 붙여서 보낸 명판도 하나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글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호의 상징으로 레졸루트호를 찾아주신 이 미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상을 선물해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듯 그 나라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물이나 집기 예술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역사를 상징하고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의 어떤 우호 관계나 전통적인 역사 등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품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가지죠. 부모님의 유품이 한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큰 가치를 가질 겁니다. 설사 그게 싸구려 물건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 국가 간에도 저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뭐 대대나 연대 같은 비교적 조금 작은 부대 단위부터 해서 여단이나 사단 같은 큰 부대의 본부 본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역사물들이 당연히 장식되어 있죠. 트로피들이 있고 뭐 깃발이 있고 상장이 있고 문양들이 있고 뭐 과거 선배들이 어떤 전투에 참전했다. 그 부대의 전통 참전 경력이 전시되어 있죠.
유명한 대회 수상 경력이라든지 뭐 대통령에게 포상을 받은 경력이라든지 깃발을 받은 경력이라든지 그 지휘관 집무실 같은 데 가보면은 역대 지휘관의 초상화나 명패 같은 거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일개 중고등학교에도 1층 중앙복도 같은 데 가보면은 학교의 역사물이 걸려 있어요. 전통이 오래된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자랑스러운 동문 이런 거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다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권위를 낮춘다고 사단장 집무실이나 학교 교장실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이 세상에는 필요한 권위와 절차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나 형식, 엄숙함, 절차가 모두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필요한 권위, 필요한 절차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사람이 일부러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행동과 형식 안에 어떤 정신이 깃든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군인들이 돌아오면은 시민들이 환영 행사를 왜 해주겠습니까? 부상 군인이 전역해가지고 고향으로 귀향할 때 그 지역에서 거대하게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왜 미국 사람들이 벌이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하니까. 대통령의 관저라는 존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청와대도 대한민국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상징하든 그 존재와 자체만으로도 그 나라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상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서류나 뒤적거리면서 행정 업무를 빈틈없이 봐야 되는 그런 정부 청사의 역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 시청이나 도청, 읍사무소, 동사무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라는 겁니다.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외교사절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부 청사 안에 있는 그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외교사절을 맞이할 겁니까? 뭐 길거리 정문 앞에서 맞이할 거예요? 한국에 부임해 들어오는 다른 나라 외국 대사들은 다른 나라 외국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부임해 들어올 때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갑니다. 양국이 잘 지내보자라며 초청 행사를 해요. 그 외국 대사들 부르고 선진국 강대국들의 대사들이 왔을 때 신임장을 주고 맛있는 음식 한 끼 대접하고 연회를 가지고 베풀 때 그 정부 청사 구석탱이 구내식당에서 그런 행사를 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절과 격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라서 뭐 그거는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외국에서 해외 대사들이 부임해보고 외교관들이 찾아왔을 때 한국 전통의 어떤 이런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딱 사열식을 한번 해주고 넓고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인테리어의 그 청와대에서 뭐 사람들을 그 레드카펫 위로 정중하게 좀 맞이를 해주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다 과연 쓸모없는 일일까요? 이게 허례허식일까? 아니잖아요.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뭐 하는 곳입니까? 말 그대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해외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찾아오면은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 대통령이 찾아오고 그 수행원이나 경호 인력들이 수백 명씩 이렇게 대규모로 찾아올 때 막 기자들도 여러 명 오잖아요. 지금도 이게 오래전에 지어져 가지고 시설이 조금 비좁고 낙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안 작아요. 크죠? 밑에 대형 승용 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도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면은 시설이 낙후되고 옛날 거라는 어떤 그런 행사 담당자들의 그런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실내는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좀 멋있기는 하죠. 뭐 리모델링을 하고 할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연회장이나 만찬 행사들이 과연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 안에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을 좀 모셔가지고 한 끼 대접한다든지 귀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뭐 행사를 치른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공간이 없을 경우 어디서 이런 거를 쾌적하게 진행을 합니까? 참고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청와대에 왜 왔냐면은 청와대 체험 행사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겁니다. 한 번씩 어린이날 행사도 이런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정부 청사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는 기능들이라니까. 즉 우리나라의 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라는 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상징성, 문화적인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문턱을 낮추고 탈권위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 더미를 뒤적거리면서 행정 그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정부 청사 건물들하고는 또 다른 수행하는 성질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국방과 외교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고 기관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국가의 어떤 호텔, 강당과 같은 역할을 청와대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흔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은 수십 가지 예우가 달라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청와대가 없으면은 장군들 이 진급자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 청와대가 없으면 그거 어디서 할 겁니까? 그만한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곳이 있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우거나 고위직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청와대에 한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로 거기에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군기를 다시 한번 바싹 다잡아주는 그런 효과, 적당한 긴장감 같은 거를 부여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청와대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긴장감은 있어야 되는 거야. 장군에 진급하는 사람들, 별 4개 사령관에 진급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몇 살 젊었을 때 별 1개 처음 달았을 때랑 거기서 또 일을 잘하고 진급해가지고 별 4개 사령관이 됐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고 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고 뭐 대통령은 검과 지휘봉을 하사해주고 그 임명장도 그 사람한테 주고 이 삼정검을 하사할 때 장군에게 대통령이 삼정검을 하사할 때 장식물도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달아줍니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영광스럽잖아, 이거. 이 모든 게 효율성만 추구하자면은 사실 필요가 없는 허례허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때로는 이 모든 엄숙한 형식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극도의 효율성만 떠들고 탈권위만 외치자면은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그냥 한 손으로 누워가지고 뭐 건들건들거리면서 임명장을 던져주고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팩스로 임명장 보내주고 끝 이래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근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장군 진급자들을 청와대에 굳이 오라고 부르고 거기서 기념 행사식을 한번 가져주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행위들과 절차들이 하나하나 엄숙함과 상징,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예와 동기부여와 약간의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참전용사들을 초빙해가지고 훈장을 줄 때 청와대에 부르면 좋잖아요. 물론 사진 속은 그 미국의 어떤 사례입니다. 문재인이가 해외 갔을 때인데 어쨌든 참전용사들을 초빙해가지고 훈장을 준다든지 연회를 한번 베풀고 이러면은 국가 최고 행정기관에 이런 분들 모시면은 좋잖아요, 여러분. 필요하잖아, 이런 형식이라는 게.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청와대 지하벙커 같은 거 보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는 뭐 지하벙커라고 부르면은 안 되고 뭐 좀 더 크게 확장된 새로운 시설물이 뭐 지하도 아닌 지상에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안과 지휘체계, 통신망 완벽하게 짜여진 어떤 국가위기 관리 상황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있어야 대한민국에 급변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의 또 안전, 신변상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지휘체계가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한 공간이 거기에 걸맞는 특수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대통령이 고위직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말하는 건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곳이 바로 이 이 위기관리상황실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 경호원들의 어떤 인력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경호원들의 경호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보안도 탄탄하고 통신망도 안정적으로 통신망도 연결이 되고 전국의 어떤 모든 각 부대나 소방관 이런 뭐 경찰 관서들로부터 지휘 체계도 유지하기가 쉽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정부종합청사가 100%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정부종합청사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을 막고 이런 데 적합한가요? 아니라는 거죠. 경호인력들의 부담이 늘어나잖아. 그건 그것대로 낭비라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부청사가 청와대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개축하고 보수한다고 쓸데없이 막대한 세금만 또 낭비하게 된다니까 있는 거를 쓰라는 거예요. 효율성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따지자면야 성냥갑 아파트 한두 동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들 전부 다 쑤셔박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그 자체로서 그 나라 최고의 어떤 외교기관이자 해외 사절들이 1년에도 수도 없이 찾아오는 그 나라 자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필요한 거고 아름다운 나무나 분수대도 필요한 거고 여유로운 공간도 좀 필요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친한 우방국의 귀한 손님과 해외 정상이 찾아오면은 그 비좁아 터진 정부청사의 어두컴컴한 복도보다는 청와대의 정원이 탁 트여 있는 그 정원이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 건축 양식의 어떤 특색도 좀 보여주고 간단한 공연도 때로는 베풀고 또 그 밑에 수행원들과 해외 대통령 따라온 경호 인력들 수십 수백 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좀 만찬도 제공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탈한 리더네 어쩌네 내가 이런 거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지금 무슨 소꿉놀이를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냥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탈권위를 한 해 만에 소통과 협치를 한 해 만에 현 시점에서 그냥 전부 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순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보수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잣대를 저것들에게도 적용하면은 정권은 저절로 니들이 또 먹고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우파는 지금 여러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번에 벼랑 끝에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헤게모니의 거의 전부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문화, 방송 미디어 등등. 잠깐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충격에서 깨어나가지고 또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촛불 시위네 어쩌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것들입니다. 대선에서 한번 이겼다고 배가 불러가지고 달콤한 헛소리를 하다가는 임기 초부터 곧바로 자극적인 사건 몇 개 터지다가 여론전에서 밀려서 식물정부로 나락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칼이나 똑바로 쥐세요. 대장동 사건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탈원전 비리라든지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건, 조국 가족의 펀드 사건, 경제금융 비리 등등 털 거 확실하게 신속하게 털고 가야 지방선거도 이기고 니들이 나중에 총선에서도 가져오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도 가져오고 나라를 똑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쇼는 하지 말고 할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